안녕하세요.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장 심지연입니다. 2020년 카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데이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카마는 미술품 감정 및 유통 기반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로 매해 시의성 있는 주제와 키워드를 정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담론을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카탈로그 레조네, 아카이빙, 시가감정, 테크니컬 아트 히스토리 등 다양한 주제를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왔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물리적 이동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미술시장을 들여다보기 위해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컨퍼런스는 총 3부로 진행됩니다. 1부 코로나 이후 미술시장과 거대 자료의 활용에서는 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도래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를 미술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부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물리적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변화를 세 개의 관점으로 들여다봅니다. 첫째,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역할과 미래. 두 번째, 작품의 창작 측면에서의 기술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유의 측면에서 플랫폼과 소통 방식의 변화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미술품 시가 감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주제로 지난 2019년 진행한 국가별 미술정책 제도 연구와 센터에서 지원한 인력 양성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술품 시가 감정 인력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지속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3부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예술경영지원센터 김도일 대표님께서 환영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2020 카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데이터에 접속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대표 김도일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창궐과 전 세계적 감염 확대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과 모든 질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염려와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는 오래전부터 많은 바이러스와 싸움을 이겨왔고 진화 발전하는 최첨단 과학 문명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매년 미술품 감정 및 유통 영역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을 하여 컨퍼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연 코로나가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된 미술 시장의 변화를 플랫폼과 데이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 물리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되면서 발생한 온라인으로 이동과 변화들을 세 개의 주제로 나눠서 코로나 이후 미술 시장과 거대 자료의 활용, 또한 창작과 소통 방식의 변화, 세 번째로 미술품 시가 감정, 전문성과 지속성 등의 주제를 가지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과 제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데이터는 해외 발제자들은 영상으로, 국내 토론은 녹화한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내년 카마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반갑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컨퍼런스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사 기획의 이대영 감독님 그리고 촬영을 위해 공간을 협조해 주신 토탈미술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시각예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더욱 단단한 미술시장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은) 전 세계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맞이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아 미술시장 역시 국제적 물리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되면서
새로운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었습니다. 아트페어와 전시가 온라인으로 전환하고요. 작품 소개와 거래를 위한 온라인 뷰잉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션은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을 연계하며 온라인 중계를 시도하는 등 온라인이 미술 현장의 주요 유통 채널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마주하며 저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비대면 시대, 온라인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대의 특징은 정보의 대량 생산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어떤 움직임도 디지털 발자국이라 부르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엔 어떤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을까요? 기존에는 팸플릿과 책자 형태로 기록되었던 전시들이 온라인 정보를 남기고 VR로 전시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품 거래에 따른 가격, 구매자, 판매자 같은 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데이터들이 모여 소비 행동 패턴을 데이터로 구축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SNS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막대한 정보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대,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의 미술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부에서는 코로나 이후 미술시장과 거대 자료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제는 뇌과학자이신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가 아티스트를, 이어서 아트테틱의 디렉터 앤더스 패터슨의 거대 자료와 미술 시장에 대한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김대식입니다. 이렇게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가 대면은 아니지만 적어도 온라인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가 아티스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단어죠.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영화를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등장하면 기계가, 터미네이터가 인류를 멸망시킬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는 조금 진지한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보편화되면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글쎄요 47% 정도가 사라질 위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의 기반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런 기술이 정말 보편화된다면 특히 예술가, 아티스트 이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짧게나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강연을 하기 전에 약간의 저희가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인공지능, AI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인공지능 또는 기계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심층학습 또는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사실 저희가 자주 쓰고 있는데 비슷한 개념들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1950년대에 처음 등장을 했죠. 말 그대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인공지능은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 같은 것을 기계가 가져서 본인들만의 선택을 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될 텐데, 현실에서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은 정확하게 보자면 여전히 영화에서만 존재하고요. 1950년도부터 80년도까지 전문가들이 사용했었던 인공지능 방법은 지금은 규칙 기반 또는 룰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전문가가, 과학자가 기계에게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한 30년 정도 시도를 했는데 사실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기계학습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는데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30년 동안 기계에게 세상을 설명해 줬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계학습에선 반대로 더 이상 기계에게 세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제공해 주고 기계가 스스로 세상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고 아이디어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마 저희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개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학부 시절에 이런 연구를 좀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를 알아보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고양이 사진 100장, 1000장 정도를 보여줬었던 거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이 정도로는 학습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덕분에 한 20년 정도 기계학습 연구를 하다가 또 포기하는 상태로 들어갔었습니다. 2010년도에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기계학습 분야가 다시 한번 리셋이 됐는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 1990년도부터 이제는 우리는 인터넷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80년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작할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더니 기계학습이 성공적으로 잘 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저희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뭐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현재 가능한 것은 기계학습 분야 중에 하나인 딥러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건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 패턴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이터의 미래를 예측하는 기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 강연에서 자주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 같아요. 이것을 뭐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하는 기계라는 단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인공지능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보자면 저희는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하는 기계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할 생각입니다.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다 보면 가장 먼저 좀 접하게 되는 개념이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카네기 멜론 공대의 한스 모라백 교수님이 제안하신 건데, 그건 뭐냐면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한테 쉬운 거, 예를 들어서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어린 나이도 할 수 있는데 몇 년 전까지 전 세계 최고의 로봇들조차도 매우 어려워했었습니다. 또는 세상을 알아보는 거, 이건 고양이가 아니고 강아지야. 어린 나이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슈퍼컴퓨터들조차도 매우 어려워하는 기능입니다. 반대로 기계가 잘하는 거, 계산을 빨리 하거나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가져오는 건 우리 인간한테 매우 어렵습니다. 모라백의 역설이 얘기하는 건 인간한테 쉬운 게 기계한테 어렵고 기계한테 쉬운 게 인간한테 어렵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최근까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조금씩 그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정말 세상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지금 존재합니다. 10의 21승 제타바이트 수준의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 2020년 우리는 드디어 100제타바이트 시대에 살게 될 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0제타바이트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니 모든 데이터의 성격이 동일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선형으로 늘고 있는 데이터, 100제타바이트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는 정량화가 가능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량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 데이터는 우리가 정확하게 수식 하나 또는 숫자 하나로 완벽하게 표현이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김대식 교수의 키가 몇 센치일까요? 제가 당연히 공개는 안 하겠지만 숫자 하나로 완벽하게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의 데이터를 우리는 정량화가 가능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인을 해보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정량화가 가능한 데이터는 사실 10%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 데이터는 뭘까? 정량화가 불가능한 데이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인간의 언어, 인간의 선호도, 우리의 희망, 꿈,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완벽하게 정량화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현재 정량화가 불가능한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량화가 가능한 데이터는 선형으로 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컴퓨터는 정량화가 가능한 데이터만 분석할 수 있는 기계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했었던 게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10% 정도, 다시 말해서 스몰 데이터 분석만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또는 딥러닝이
보여주는 가능성은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분석이 불가능했었던 나머지 90% 데이터, 진정한 의미에서의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정량화가 불가능하다라는 데이터의 개념이 뭘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인간에게 매우 간단한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개나 강아지의 사진과 그림을 보여드리면 우리 인간은 아무 문제 없이 개라고 인식을 합니다. 뭐 다들 강아지들 같이 생겼잖아요. 문제는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반으로는 기계가 이 물체를 개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기계에게 개란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정량화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도대체 개란 뭘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볼 수는 있겠죠. 뭐 개란 동물이고 다리가 4개다.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고양이도 동물이고 다리가 4개입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개란 뭐 모양이 이렇고 털이 이렇고 귀가 쫑긋하고 이런 소리를 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표현을 통해서 개를 정량화시키면 어느 한순간부터 기계가 이 개 한 마리, 이 개는 완벽하게 알아봅니다. 문제는 이 개가 들어 누우면 못 알아봅니다. 그럼 또 누운 모습을 우리가 정량화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운 모습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또 그때 만약에 개가 뒤로 돌으면 다시 못 알아봅니다. 결론은 뭐냐면 정량화가 불가능한 데이터, 지구에 존재하는 90% 데이터의 핵심은 뭐냐면 거의 무한에 가까운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한에 가까운 다양성을 우리가 단어 하나, 수식 하나, 개념 하나로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입된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기계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계에게 학습 기능을 부여하자라는 방법이고 이런 방법은 아이디어는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건 한 2012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죠. 기존 인공지능 기술에서는 고양이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기계에게 고양이를 하나하나 정량화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방금 예제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사실 그거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양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빅데이터, 수십만 장, 수백만 장, 수천만 장의 다양한 고양이 사진을 기계에게 입력해서 기계가 고양이를 스스로 알아보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학습을 하는 기계, 바로 이 AI 기계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공신경망들은 서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단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학습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랜덤으로 연결을 해 놓습니다. 학습이란 뭘까요? 우선 우리가 문제를 하나 줍니다.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뭔가요? 하고 맞춰보라고 하면 당연히 처음에 모르겠죠. 연결선이 랜덤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보여주는데 거꾸로 이항고라고 칩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학습의 대부분 90% 이상은 지도학습입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 이건 이항고가 아니고 고양이야 라고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매번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고양이 사진에 고양이라고 정답을 포함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정답이 포함된 데이터를 우리는 라벨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구글, 페이스북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인터넷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구글과 페이스북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라벨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학습이라는 건 뭘까요? 정답, 고양이 빼기 오답의 차이값을 계산한 다음 이 차이값을 인공신경망에 집어넣고 인공신경망의 연결고리를 계속 바꿔서 정답과 오답의 차이가 0이 될 때까지 최적화 시스템을 돌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계산량이 사실 필요한데요. 다행히도 지난 10년 전부터는 GPU, Graphical Processing Unit이라고 얘기를 하죠. 병렬 프로세서들이 등장해서 이제는 웬만한 쉬운 타스크는 하루 이틀 정도 우리가 학습을 하면 연결고리 값에 최적화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습은 며칠, 몇 주 걸려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굳이 실시간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테스트 또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은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보는 고양이나 강아지. 이 데이터는 최적화된 연결고리, 인공신경망을 통과하면 고양이, 강아지인지 거의 완벽하게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지난 50년, 60년 동안 인공지능에서 풀리지 않았던 물체의 인식 문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갑자기 다 풀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과거 인공지능 1950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저희가 사용했었던 방법은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이 룰을 집어넣으면 기계가 데이터를 뽑아줬었던 거죠. 그런데 60년 동안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학습 기반 또는 딥러닝 인공지능 한 8년 전부터 이제는 우리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 기계가 룰을 찾아주는 겁니다. 데이터와 룰의 관계만 뒤집어 놨는데 지난 6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지난 6년 동안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니 많은 국가 그리고 기업 그리고 이제는 예술가님조차도 인공지능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기계가 찾은 룰을 우리 인간이 여전히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우 좋죠. 지난 3년, 4년, 5년 동안 해결된 문제인데요. 이제는 기계가 물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보행자, 누구는 자동차, 어떤 것은 차 안 이런 식으로 세상에 있는 물체를 라벨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걸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얼굴 인식도 이제는 매우 잘 되는데요. 동일한 사람이라면 헤어스타일을 바꿔도 인공지능 기계가 동일한 인물이라고 인식하고 같은 배우라면 젊었을 때 해리슨 포드하고 나이 먹었을 때 해리슨 포드를 동일한 인물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는 시대에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기계는 사실 장님이었죠. 기계가 직접 세상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세상을 알아보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정량화가 가능한 정보, 그런데 그 정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보의 10%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한 10% 정도의 정보만 정량화를 해서 키보드로 입력을 해주고 기계는 그 정보를 처리하는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기계였었죠. 그런데 이제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한다면 미래 기계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고 정보를 이해하는 기계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를 이해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재미있는 예제인데요. 두 문서가 있다고 봅시다. 왼쪽 문서엔 오바마 speaks to the media in Illinois, 오른쪽엔 the president greets the press in Chicago라는 문장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면 동일한 단어가 거의 없죠. the, in 이런 거 빼고. 그런데 영어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두 문장의 의미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대통령이 어디 가서 연설을 해봤나 보죠. 구글에서 개발한 워드 벡터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단어를 앞에 나온 단어, 뒤에 나온 단어, 그리고 확률 분포를 통해서 단어를 벡터 공간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베딩 방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니 오바마 옆에 프레지던트가 있고 미디어 옆에 프레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단어들이 이 공간에서는 옆에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물체도 비슷한데요. 비슷한 물체들이 보니까 이런 공간에 모여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이건 최신 결과인데요. 정확하게 동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지난 1000년 동안 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림들을 이런 비슷한 공간에 매핑했더니 데이터가 랜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란 점들을 보면 대부분 중세기 그림입니다. 노란 점은 르네상스 그림, 주황색은 인상파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1000년 동안 스타일의 변화가 그림 한 장으로 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는
빈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이 빈 공간들은 뭐냐면 수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스타일인데 이 화가가 아직 태어나질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또는 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또는 동료들이 미술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싶으시면 사실 이 빈 공간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파란 점, 여기에 매핑된 파란 점을 새로운 빈 공간으로 움직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기계학습을 통해서 그림의 스타일을 매핑할 수 있으면 이 스타일을 바꾸는 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스타일을 바꾼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유명한 독일 논문인데요. 이분들은 기계학습을 사용해서 고양이, 강아지를 구별한 것이 아니고 특정 화가의 그림을 구별하도록 학습을 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고호의 그림을 보여주고 고호다라고 정답을 라벨링 시켰겠죠. 그리고 인공신경망에 계속 보여주면서 최적화 시스템을 돌려서 연결고리를 바꿨을 겁니다. 고양이, 강아지를 구별하는 거하고 동일한 방법입니다. 학습 데이터만 바꾼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언젠간 기계가 새로운 고호 그림을 보면 고호라고 거의 완벽하게 인식을 할 겁니다. 뭐 이건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죠. 재밌는 건 그 다음에 이분들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사진을 고호를 인식하는 기계에 입력해서 이 사진을 고호 스타일로 바꾸도록 유도를 해본 겁니다. 고호는 이 동네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이 그림은 현재 기계가 만들어낸 고호 스타일로 만들어낸 그림이죠. 다른 그림들도 동일합니다. 뭐 터너, 뭉크, 칸딘스키, 피카소 모두 기계가 만들어낸 그림들인데 핵심은 이거죠. 기계가 그린 그림들인데 신기하게도 살짝 고호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호의 그림 스타일을 정량화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완벽하게 글로 또는 수식으로 고호의 스타일은 이거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비슷하게 모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실험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고호가 고프로 카메라를 가졌다면 어떤 동영상을 찍었을까? 뭐 이런 겁니다. 오리지널 동영상인데요. 중국이나 베트남 이 동영상을 특정 화가 스타일로 바꾸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중국 화가입니다. 환쿠안이라는 했더니 기계가 동양화 스타일로 바꿔놓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양화가 뭔지 정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서양화일 확률보다 동양화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고호 스타일을 모방하는 거죠. 또 얼추 비슷하게 모방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나서 저희 분야에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 4년, 5년 전에 처음 소개가 되고 나서 처음 우리가 기계학습을 시작한 건 인공지능 분야의 가장 오래된 문제, 물체 인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계에게 학습 기능을 준 건데 기계들이 물체 인식을 하고 났더니 스스로 스타일 역시 학습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덕분에 기계학습에서 더 이상 단순하게 물체만 인식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스타일을 인식하고 또 비슷한 스타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쪽으로 분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 흥미로운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만 소개해 준다면 GAN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생선적 적대 네트워크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기계학습 구조는 이렇게 생겼죠. 고양이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수백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인공신경망에 보여주고 지도학습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우리가 바꿔주는 거잖아요. 겐에서도 이 구조는 여전히 사용합니다. 이 구조는 이제 우리가 인식기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단 새로운 것은 겐에는 두 번째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생성기입니다. 생성기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랜덤으로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제 우리가 생성기한테 숙제를 하나 줍니다. 얼굴을 그려보세요. 생성기는 얼굴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계속 랜덤으로 데이터를 처음에 만듭니다. 단 중요한 것은 생성기가 만든 데이터를 인식기가 판단을 해줍니다. 이게 얼굴인지 아닌지. 인식기는 이미 진짜 얼굴 데이터로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기계죠. 당연히 처음엔 얼굴이 아니니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주겠죠. 그런데 우연히 생성기가 만든 데이터가 얼굴일 확률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인식기가 뭐 얼굴일 확률이 0.0001%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바로 그 다음부터 생성기는 얼굴의 확률이 더 높아질 쪽으로 확률 분포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기하고 생성기하고 서로 경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생성기는 얼굴이 아닌데 얼굴인 척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인식기는 본인이 알고 있는 진짜 얼굴하고 생성기가 만든 가짜 얼굴하고 식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계속 학습을 시키니까 어느 한순간부터 생성기가 만든 가짜 얼굴이 너무 진짜 같아서 인식기가 알고 있었던 진짜 얼굴하고 구별을 할 수 없는 시점까지 학습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식으로 하니 현실하고 거의 비슷한 가짜 데이터 생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보여드릴 인물들은 살아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 2년 전에 겐을 가지고 만든 가짜 얼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얼굴들을 보면 두 가지가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 첫 번째는 기존 컴퓨터 그래픽에 비교해서 너무나도 진짜 같더라는 거예요. 픽사나 디즈니가 만드는 CG 기반의 얼굴들은, 인물들은 누군가가 코딩을 한 거잖아요. 그 얼굴을 표현해 준 거죠. 정량화시킨 거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상 이상했었죠.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얼굴을 정량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가지고 모방을 시켰더니 너무나도 진짜 같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들 미녀입니다. 왜냐? 인식기를 처음 학습시킬 때 헐리우드 영화배우 얼굴로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덜 미녀인 얼굴은 인식기가 아직 얼굴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냥 학습을 계속 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들 수 있으면 당연히 두 사람을 만들 수 있고, 두 사람을 만들면 죄송합니다. 이제 100명을 만들고 계속 반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굴들을 보면 이분들은 조금 더 일반인들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터넷에 있는 일반인 얼굴 확률 분포로 만든 가짜 얼굴들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가구 사진들을 기반으로 만든 가짜 가구들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구체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부여하면 되겠죠. 동양인으로 만들어라, 뭐 안경을 껴라,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구체화된 가짜 인물들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기계가 세상을 이해하는 시대뿐만이 아니고 기계가 새로운 데이터를 또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시대에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이 도입되면서 문제도 보이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딥러닝 방법 덕분에 불평등이 알고리즘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해야 합니다. 대부분 검색 엔진은 이미 기계학습 딥러닝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했었던 실험입니다. 구글 같은 데서 키워드를 친 겁니다. 교수, 프로페서라고 찾았더니 대부분 백인 남성들이 등장합니다. 반대로 구글에서 흑인 청소년, 블랙틴이라는 단어를 치니까 친구들이 대부분 감옥에 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편견이 이미 인터넷 데이터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AI 기계, 딥러닝 기계는 이런 편견이 포함된 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을 구별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개는 편견이 포함되어 있는, 인간의 편견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AI를 통해서 불평등이 더 증폭되고 알고리즘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데이터 바이어스는 큰 문제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구글 결과입니다. 건물을 보여주면 기계가 스카이스크래퍼라고 잘 알아봐요. 비행기를 보여주면 에어플레인이라고 알아보는데 흑인 여성이 등장하니까 고릴라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신부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기계가 백인 신부는 신부라고 잘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 신부는 춤추는 여자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라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식별할 수 있는 패턴 인식 기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의 정답, 라벨은 기업이 만든 것도 아니고 국가가 만든 게 아니죠. 소비자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데이터를 라벨링 했을 때 당연히 선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고양이 사진을 찍고 고양이라고 라벨을 했을 확률이 지금 뭐 전쟁을 하거나 가난한 국가 소비자들이 했을 확률보다 훨씬 더 높겠죠. 덕분에 백인 남성 데이터는 라벨된 데이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계가 훨씬 더 식별하는 것을 잘한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 바이어스가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건 미래 인공지능 기계에는 데이터 원산지 표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터 자체에 바이어스가 이미 들어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라벨링이 됐는지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역사를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역사는 세상은 천천히 변합니다. 그런데 가끔 특정 시점에 가면 급격하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또는 팬데믹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인공지능이라는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할 수 있겠죠. 이런 시점을 우리는 특이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이점 앞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는데 준비를 안 하시냐 하고. 그런데 이건 적절하진 않습니다. 왜냐? 이런 그림을 우리는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은 언제나 이렇잖아요.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미래 예측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우리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강한 바이어스, 믿음을 하나 뇌에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앞으로 급격하게 변하더라도 내 머릿속 안의 세상은 항상 천천히 변한다라는 미래는 과거의 확장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은 그렇게 나쁜 믿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기예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내일 날씨가 오늘하고 비슷합니다 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단 내일 태풍이 온다면 100% 틀리겠죠.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예술가 또 아티스트님들이 판단을 해야 할 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세상이 단순히 과거의 확장일까? 아니면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하는 특이점 시대일까? 이 관련으로는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오래된 책입니다. 1920년도에 그 소개된 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경제학자 프랭크 나잇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스크 또는 불확실성.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리스크가 얘기하는 세상은 미래가 과거의 확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적어도 확률 분포,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확률 분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특이점 시대에는 불확실성입니다.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 미래의 예측이 가능한 세상은 우리는 어쩌면 known, unknown 시대라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적어도 뭘 모르는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특이점 시대의 핵심은 우리는 unknown, 우리가 뭘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대에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unknown 시대, 우리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이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 시대에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들을 시뮬레이션하고 보여주고 시나리오를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내는 방법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그 예술가 그리고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사실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미래 예측이 가능한 리스크 기반 시대에는 경제학자 또는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미래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확실성이 핵심인 특이점 시대에는 경제학자 그리고 저 같은 엔지니어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래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우리가 그려보고 우리가 모르는 것조차가 뭘까?
미래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던지고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로 예술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가들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그림을 그려주시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도해보고 경제학자나 과학자나 엔지니어들보다 먼저 나가셔서 사회에 어떻게 보면 수색대 같은 역할을 하셔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wherever you are in the world. I'm Anders Pettersson, the founder and managing director of Art Tactic, and today I want to talk a little bit about big data and the art market. Now, data is something that Art Tactic has been involved with since we started in 2001, and it's really been the bread and butter of everything we've been doing over the last 2 decades. We are using data in all forms and formats to try to help the art market in terms of bringing some transparency to the to how things work, some of the mechanics, but also to produce different types of research projects, including art and technology, looking at the intersection between art and finance, as well as looking at into individual geographical markets and individual artist markets. And obviously at the core of everything we do is data. We use data to help us, as I said, make informed decisions. We use data to try to not portray a subjective opinion, but rather use data to try to tell us and help us tell us stories, what has happened and w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So we're both looking at the past and also some of the maybe the predictive aspects of data. Today, as I want to kind of give you a little bit of a feel over the next 10-15 minutes about how I guess what role big data could play in the art market in the future. And but let's start a little bit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I guess the evolution. I mean, I put revolution. I'm not thinking it hasn't been dramatic, and it has something that's been taking, it's been happening over time. But I thought it might be worth looking at how data has in a sense evolved in the art market over the last 20-25 years. I mean, the starting point was really, I would say, the major impact, and I think at this point we can talk about a revolution, was the digitization of auction transaction data in the sort of late 1990s. And this was done through the likes of ArtNet and ArtPrice that were building up large databases of auction records that could be accessible, through a push of a button. In the past, these kind of data was published through physical books that was published obviously with a lag, and often quite difficult to search, and obviously you would have to have a large bookshelf in order to kind of have an archive of all these prices. So the fact that we started to see the digitization of transaction data was a really big thing, because it provided a newfound level of transparency to both the auction market but also to the secondary and primary market. So it was in a sense making the whole issue around pricing and valuation much easier as a result. Then we're also starting to see around 2004 digitization of biographical data, so exhibition data, and obviously one of the companies out there is artifacts.net that's built up a vast database of exhibition related and biographical data. We started in 2004 looking at a different type of data set, which was more around opinions and sentiment,
and Overconfidence Survey, which is a 6-monthly survey and started in May 2005, and we just completed one a couple of weeks ago, is a type of data set which is looking at crowdsourced data rather than transaction or biographical data. And then what we've also seen over the years, as we starting to see more and more online platforms, there is obviously data now related to consumer behavior, client behavior, transactional behavior, and so forth. The fifth point is social media, and obviously Instagram has become the favorite destination for the art world when it comes to social media use, and social media as a platform to expose and promote and potentially also now transact art. So there is also a vast amount of data that we can now start to process when it comes to actually social media, in terms of engagement, in terms of network analysis, in terms of influencers. All of these things are changing, the access that we have to data and what that data might mean for the art world in the future. We're also starting to see the likes of machine learning and starting to process vast amount of non-transactional data to try to help almost kind of reconstruct the career trajectory and the career progress of an artist, and then based on the various elements in the career of an artist, kind of starting to have some kind of predictive nature of what might happen next. So again, we're starting to see, big data in the art world are starting to play a role in terms of how we analyze the market. And I'm going to talk a little bit about later on that, but also how we can use data in terms of pricing, valuation, and other issues. I think, obviously we're in the midst of or hopefully gradually coming out of the COVID-19 pandemic, and obviously the good news about the vaccine is that we are starting to maybe see some light in the end of the tunnel. What the COVID-19 pandemic has done to the art market has triggered an enormous amount of, movement and shift towards the online, out of necessity, because obviously it was impossible to hold physical events during the pandemic. Art fairs, physical auctions, gallery exhibitions, museum exhibitions, etc. Either had to be postponed or they have shifted online. And this massive shift is, in a sense, has been a catalyst that is also driving a new, almost entire dimension, a new wave of data that hopefully can be useful for the industry going forward. Now, when we talk about big data, what does it mean? So first of all, most people define big data as the kind of 3 V's. Mostly it's associated with volume. So the sheer amount of data that we now have access to. I mean, Facebook, just to take an example, has something like 2.5 trillion posts. So volume, the fact that there is more and more data, is often what big data is associated with it. But there's also 2 other V's. One is velocity, which is the measure of how fast the data is coming. In a sense, the flow of data. So we're talking about real time, we're talking about streaming, we're talking about the amount of uploads. So Facebook, again, just taking that as an example, has something like 900 million photo uploads a day. So the velocities, volume is the size, velocity is the how fast the data is coming in. And then the final thing is variety. The final V is the variety, which is about the type of data, and that often that varies enormously. It's often either structured or unstructured. It comes in text, numbers, images, videos, audio, etc., etc. So the world we're in now, which is now virtually a very large percentage of our life is spent in the digital world, is that it's starting to generate an enormous amount of data. And the question is, how do we, in all this, what will probably feel for the human eye like a mess, how do we derive value from this data? And I think that's the same question that we are having to ask ourselves from an art market perspective. What value can we derive from the data out there?
So I wanted to kind of take you through a couple of sort of maybe user cases of where we're starting to see big data and other sort of I guess trend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or AI and machine learning, how they can start to maybe sort of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future of the art market. And one case is about authentication and issues around conditions of an artwork. And there's been several studies, and there are several companies out there that is working in this specific, in this specific field. There was a number of researchers at the Rutgers University who studied basically line drawings by famous artists such as Picasso, Modigliani, and they basically classified these into 80,000 unique type of brushstrokes, and then they used a neural network to kind of absorb this information. So they were basically teaching the machines, using the data to teach the machines, enabling it to identify authentic paintings based on the artist's brushstrokes. So this is an example of how we can train a machine using imagery, using basically an enormous amount of data to also then use the either machine learning or an artificial intelligence, one being machine learning a subse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tool to start to deal with issues such as authentication. And it might be able to do this in a much faster way. And this is not to say that it will ever necessarily replace the human eye and the expertise, but it could become something that could maybe offer a quicker filter, and where the probability of maybe something being a forgery when it was above a certain level, maybe these particular works will then be pushed forward to a set of experts, basically human experts, to have a look at it. So I think when we talk about machine learning and we talk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we talk about big data, I don't think we're talking about replacing the human. It's more a complement to make some of the tasks and some of the aspects of the job slightly easier. There's another company also that is called Art Recognition that has been doing the same thing. And as you can see in example 2, there's 2 works by Kees van Dongen. And basically here we have the artworks again were fed through, the images of the artists were fed through, and the data set, basically the machine was being taught on a certain data set, a certain type of imagery to start to recognize the authentic works versus potentially non-authentic works. And the result of this particular thing was that version A had a high probability of being not authentic, whilst version B had a very high percentage of actually being a original artwork. So we are starting to see interesting sort of, I guess, elements where human expertise,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authentication, has been very much left to experts in the market, but is now increasingly, or probably I would say still in the very early days, but that we're starting to see examples of how data and big data and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potentially start to play a role in dealing with things such as authentication. The other thing is valuation and pricing, and obviously art market, there's a constant, I would say, a challenge when it comes to what is the price of an artwork. Often we're dealing with unique, heterogeneous objects. Each one is different from another. And often artists don't have an active secondary market, and therefore it's almost impossible to know what the price is. What I think we can start to think about that might be, again, with more and larger and richer data, incorporating both transactional data, maybe biographical data, as I spoke about earlier on in this presentation, maybe in bringing in social media data, crowdsourced data in terms of sentiment and confidence. All of these data points could potentially feed into a kind of an algorithm or a mechanism which would allow us to assess value and pricing.
And it's quite interesting that because we're starting to think about automated pricing of all artworks on both on and off the market could drive up, potentially liquidity by providing additional information to buyers. And this is one of the typical dilemmas that many people have, is that when you are faced by a decision to buy an artwork, how do you know if this artwork is a fair value? I mean, what is it? How do you know that this price is right? And again, we're having companies out there such as Artbank, who is using its database and using its data from similar transactions that's been in the market to give the artwork a so-called fair value. So there are already companies that has emerged in the last couple of years that are really targeting this particular area around valuation and pricing. Sotheby's has also stated in an interview that they wanted to remove manual processes altogether and basically fully automate not only price estimation but potentially the entire end-to-end sales process. So I think even the auction houses are realizing and particularly now in the last 8 months where so much of the sales has gone online, that maybe there are other aspects of the entire process from beginning to end that can start to be automated. So I think when we come to valuation and pricing, as I said with the authentication, this is not necessarily about replacing the humans, but it's to add a tool to help humans in terms of their own assessment of price and value. And as I said, with the more information one might have around an artist's price or value, it will definitely potentially help in decision making and provide information to buyers, particularly with people who are now increasingly buying online. So the other thing is linked to consumer experiences, and again we're talking about how identifying using image technology and recognition technology to identify artists based on images, a little bit like the Shazam for music, in this case a Shazam for art. There's been again number of businesses that has gone down that route. There's also using data in terms of recommendation engines, little bit like Netflix and Spotify, which looks at your prior preferences, purchases, and then will propose, maybe what's something that you might like and that might appeal to you. So we can also start to see that the online platforms, rather as search, might now become much more targeted depending on your past search and your past preferences. Again, and this is obviously how data is being used to become much more relevant to what we basically are seeking and what we're looking for. So the type of, as I said, user experience and consumer experience, as we are, again, particularly in the last 8 months, although many of these habits that we have formed over the last 8 month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ight normalize and will go back again, there's probably a fair amount of these habits that will stay around. And I think in this particular area is where, again, data, particularly user data and consumer data, can be used both for improving the individual consumer experience, but also to help the industry understand better how to interact and how to provide a better service to future and current clients. I think we're also important to, we talked very much about the market aspect and not really talked so much about the creator, but I think it's important also to think about actually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nd image all has kind of, I guess, become a genre in itself. Art is being using AI to create art for the last 50 years. One of the most prominent examples of this is the work by Harold Cohen and his sort of art making program called Aaron. Among today's artists, there is a number of artists working in that sort of domain of AI, which Mario Klingemann, Sungwen Chung, Memo Atkin, Refik Anadol, Helena Sarin, and Mike Tyka are just a few. And I think, here again, we're starting to see, as someone will pick up a camera, others will use a paint and a canvas. In this are actually a new generation of artists using data and using machine learning and AI to create artworks in their own sense. And I think this is an incredibly
interesting field, and probably 10, 15 years down the line, we might look back on this and say, well, this is probably as common as we today will have a photography. So there's a lot of things that I think is super exciting, both from the way we can use data to help the industry and maybe address some of the challenges that the industry is facing, but equally looking at data and looking at technology as a way of as an art form in itself. I think there's very easy to get maybe caught up in this whole sometimes hype about big data and all the opportunities that it entails. I think it's important also in the art context to ask ourselves, what role do we want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o play in the market? I think it's also this role of small data. Small data is really data in a volume that it's and a format that it's accessible, informative, and actionable. And as some people would say, that big data is all about finding correlations, but small data is all about finding causation, i.e. the reason why. And I think, as much as maybe in many of the processes that we're seeing in the art market can be improved and enhanced by using big data,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 still think there is an enormous value in small data. And when I talk about small data, I talk about people. I talk not about machines, but I talk about people. And I think, the art world is essentially a relationship-driven market. I think it will, maybe some parts of the aspects of the market will be replaced by machines, but it still is a human and a people's marketplace. And therefore, I think small data is going to continue to have an enormous value in the art market in addition to big data. And therefore, it's, one might think that big data is going to take over everything, but I think expertise, knowledge, opinions that sits within each individual within the art market is still going to continue to be of significant value. And as much as we ourselves, Artactic and my company and my team are collecting data of all sorts, the data that we value most is the crowdsourcing data, the data where we are reaching out to panels of experts, having conversations, having interviews, having small focus groups, doing surveys. That kind of data that we can extract from that kind of intelligence is for us much, much more valuable than millions of auction data. So I think, let's, first of all, maybe be a bit careful of just jumping on the bandwagon of big data and what it can do, because I think we need to think about what really is the role of big data in the art market context and what role do we want it to play. I think, again, there are probably a chapter in itself we can talk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ases and, to what extent, is the data that in the art market that we have big enough to be called big data in the first place. But I think we are moving, obviously in a direction where data is going to have an increasing role. And I think, as we are in this very early stage, it's important to think about the design, the architecture, of how and what role we want data to play in the art market going forward, and then try to design a system that works for the art market rather than necessarily just adopting what's happening in other industries. So that's hopefully a little bit of introduction to what we do and some of the kind of trends that we've seen over the last couple of decades. And I hope it has had some informative aspects to the conversation that will follow. So thank you very much, and I wish all of you a great event. Thank you. 네, 두 분 발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발제해주신 김대식 교수님, 앤더스 패터슨 디렉터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코로나 이후 미술 시장의 변화를 데이터의 활용과 그 측면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토론에 모신 두 분의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옥션의 김이나 이사님, 열매컴퍼니의 김재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은 옥션 그리고 미술품 공동구매 회사에 재직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아무래도 미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계시고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분께 먼저 소개와 함께 현재 재직하고 계신 곳에서 다루고 있는 미술 시장 관련된 데이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이나입니다. 저는 미술사를 공부했고 미술품의 진위와 시가를 평가하는 전문기관에서 17년 동안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K옥션에서 미술품 경매와 아카이브팀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기는 했지만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적용이라는 업무의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취급하는 데이터들은 작가나 작품 그리고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또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과 관리 과정에서 파생되는 2차, 3차 자료들 또한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술 시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취급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열매컴퍼니 김재욱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그 회사는 주로 이제 박수근, 김한기, 이원 선생님 같은 그런 유명 작가 작품을 그 1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소유권 분할을 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으로 미술품 가격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일반 대중들의 그런 분할된 이제 소유권을 거래하는 거래 이력 그리고 그 고객 정보를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저희가 코로나와 함께 한 해를 지내면서 미술 시장에도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두 분께서 보시는 올해 미술 시장의 전체적인 변화, 그리고 이제 미술 시장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이 축적되고 이런 것들이 미술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미술 시장에 일으키고 있는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시고 계신지 두 가지를 먼저 질문 드립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우선 경매는 라이브 옥션에서 온라인 옥션으로 무게중심이 이미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작년까지 온라인 옥션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매주 진행이 됐던 위클리 옥션과 두 달에 한 번 진행됐던 프리미엄 옥션이 있었는데요. 올해 2020년이 되면서 두 달에 한 번 하던 프리미엄 옥션을 두 주에 한 번 하는 빈도수를 거의 10배가 아니 어떻게 되나요? 6번 하던 게 24번 했으니까 거의 4배가 된 거죠. 4배 정도 증가하게 되는 온라인 환경으로의 변화가 가장 큰 주목할 만한 환경의 변화였던 것 같고요. 사실 경매 횟수가 는다는 거는 수반되는 업무의 양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건데 그렇게 늘어나는 양들을 시스템과 그리고 테크놀로지로 해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시장이 그 미술 시장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많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에 반면에 그 이제 온라인 시장은 사실상 지금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코로나로 그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을 이제 인테리어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SNS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런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런 관심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미술품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그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객층들이 좀 젊은 층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런 그
온라인 이제 활동들이 이제 점차 더 많아지면서 그런 새로운 그런 기술들이 접합된 그런 그 전시나 아니면은 거래 방식들도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주신 말씀처럼 이런 변화는 국내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이브로 진행하던 경매를 리얼리티 쇼처럼 연출을 해서 하는 경매 회사들도 있고, 미술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의 홍콩, 그리고 뉴욕 이런 대도시들을 연결해서 릴레이로 경매를 진행했고, 그 결과들이 괄목할 만한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경매는 온라인 환경으로 이미 정착하는 단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 미술 시장의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이제 미술 시장의 정보는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좀 접근이 어렵고 좀 제한적인 정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경매가 옮겨가고 뭐 아트페어도 옮겨가고 많은 정보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지금은 사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 지금 보면 뭐 그 이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이긴 했지만 미술 시장의 어떤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도 뭐 K아트 마켓을 통해서 미술품의 거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미술 시장 실태 조사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미술 현장의 현황들을 수치화하고 데이터화하면서 다양한 미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술 시장에 대한 정보가 정보 제공자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정보의 내용도 다양해지고 이러면서 뭐 대중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미술 시장의 정보의 접근성이 달라지고 있는 변화가 미술 시장에 어떤 일으키는 영향이라든지 가져올 변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활용하는 대상들이 단순히 미술품을 거래하는 현장을 떠나서 연구하는 자들에게도 많은,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최근 경매와 미술 시장에 대한 논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된 데에는 그러니까 미술 정보를 소유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정보 소유의 불균형의 현상들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접근하기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벽이 낮아졌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게 된 데서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이 시작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서 구매자와 그리고 판매자 모두 조금 더 투명한 거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표현들이 미술품 거래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요즘 그림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그림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경매에서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사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비딩을 해도 되는데 그 이상은 지금 시세보다는 높은 가격이구나라는 것들을 구매자 스스로가 알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안정화시키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구매자들이 그러니까 사전 리서치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이제 수집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그 투명화의 측면은 그렇지만 다양화의 측면에서 보면 해외 작품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능력들이 거의 평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콜렉터들도 해외 미술품들을 직접 구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 미술 시장에 대한 정보를 동시대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미술 시장이 더 다양해지고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이 정보의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의견. 네. 일단은 이제 온라인으로 시장이 변화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쉬워졌거든요. 일반 대중들도 어떻게 보면은 고액 자산가들 갤러리나 옥션 사실 일반 대중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을 대중화하는 그런 가장 큰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 정보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의 어떤 그런 비대칭성을 해결을 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게 되면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은 그 이제 좀 주먹구구식이다라고 사실상 평가절하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시장 자체를 보다 더 산업화시켜서 예, 성숙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그 대규모 자금들이 미술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아트 펀드라든지 예,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런 시도들이 그 성공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런 정보의 접근성, 그 정보의 어떤 그런 비대칭성에서 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 온라인화를 통한 어떤 그 대규모의 데이터의 생성과 그리고 그걸 또 가공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전달하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화가 되는 거죠. 전문인화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장 자체가 보다 성숙하면서 산업화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정보들이 시장을 투명하게도 하고 다양하게도 하고 또 성장시키는 데에도 어느 정도 좀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실 앞에 이제 그 앤더스 패터슨의 발제에서 보면은 미술 시장의 정보랑 데이터가 전시 정보 같은 기본 정보에서부터 해서 유통에 따른 거래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 데이터, 그리고 요즘은 소셜 미디어 등에서도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정말 쏟아지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그냥 단순히 데이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미술 시장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단계의 데이터까지 지금 수집이 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이런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좀 적용되고 시도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좀 더 확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마 옥션이나 두 기관에서 다 이런 데이터들을 좀 잘 활용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요청 드려볼게요. 먼저? 네, 이번에 이제 대표님 먼저. 네. 일단은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엔 그 미술품을 이제 아무래도 재테크적인 시각에서 많이 접근을 하니까요. 투자의 시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적인 부분이 아주 그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뭐 좋은 작품이어도 비싼 가격에 사면 그거를 이제 다시 되팔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그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 그 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퍼블릭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가격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프라이빗하게 구할 수 있는 가격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서 그걸 이제 가공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할 때는 뭐 데이터 크롤링 같은 이제 기술들을 쓰고요. 그리고 그 가격 데이터들을 수집된 가격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가공하는 데는 이제 빅데이터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이미지 부분, 뭐 그 빅데이터라고 하면 사실상 저희가 뭐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작가의 사인 유무 또는 이제 작품의 제작 연도, 거래 연도 이런 이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최근에는 이제 뭐 구글의 컴퓨터 비전이나 아니면은 그 오픈 CB 기술 같은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미술품의 어떤 색감이나 주제, 구도, 뭐 대상 같은 것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캐치를 해서 미술품의 가격 범위를 더 축소시키는 그렇게 이제 기술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한 작품을 소유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분할된 어떤 소유권에 대한 그런 그 관리가 좀 필요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 이력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구분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고객에 대한 그 고객 정보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화하고요. 이걸 이제 데이터화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 이 분할된 소유권을 그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거래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제약이 좀 있을 수 있지만요. 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뭐 실시간으로 그 분할된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듦으로써 보다 미술품에 대한 어떤 황금성을 늘려서 더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트인 가이드에서 네. 공동 미술품 공동 구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죠. 구분 소유권 네, 뭐 이런 네.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방식으로 작품을 이제 한 작품을 여러분이 동시에 구매를 하시고 또 대파는 차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 과정들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적용되는 항상 그 설명에 보면 블록체인 기술로 이제 이 거래의 투명성을 이끌어 유도하신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은 그 저희가 작품 하나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다 보니까 그 미술품이 그 동산이라 그 사실상 정부에서 어떤 관리를 해주는 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문화재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국보나 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정 문화재들은 이제 나라에서 그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작품들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해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회사는 당연히 벤처회사고 그 벤처회사 대기업이 아닌 이상 사실 그렇게 신뢰도가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분할된 소유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게 됐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 수정이나 뭐 위조나 변조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한번 기록을 하면 그거를 수정해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그 한번 기록하고 나면 그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새로 다시 그 계정을 다시 써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희가 약간 어떻게 보면 미술품의 등기부등본과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블록체인 그다음에 빅데이터 또 활용하고 계시고 네네. 네. 인공지능 기술도 기술로. 네,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션은 어떤가요? 저희는 크게 정보의 수집과 제공의 기능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집 과정에서 모아지는 정보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작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작품과 관련된 기록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래 기록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큰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집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작품과 관련된 이전 전시 출품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도록에 수록된 여부라든지 아니면 작가와 관련된 영상이나 문헌 정보 그리고 논문들 이런 파생되는 데이터들, 정보들을 계속 취합하고 이것을 동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는 역할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 정도의 업무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을 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산수를 통해서도 저희가 한 달에 경매가 작게는 6번에서 많게는 7번 이 정도의 경매가 있는데 경매마다 출품되는 작품의 수가 100점에서 200점 정도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달에 경매에 올려지는 작품이 작게는 700점 네. 그리고 많게는 거의 800, 900점 정도가 되는데 그 작품들과 관련된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지 정보 그리고 작품과 관련된 기록들, 소장자에 대한 기록들, 문헌 기록들 이렇게 파생되는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 정보의 양과 그리고 정보의 다양성은 굉장히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취급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화된 프로세스를 갖추지 않고서는 한 달 안에 제한된 인력으로 그만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테크놀로지를 통한 업무 시스템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지금까지 빅데이터들의 활용이 굉장히 마케팅적인 측면에 많이 맞춰져 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뭐 소비자 행동 패턴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활용도보다는 저희는 정확한 정보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아직은 그런 거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작품에 대한 정보도 있지만 거래 정보도 옵션에 네. 있을 거고요. 또 네. 구매자에 대한 정보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다 관리하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되어 있죠.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정보들이 사실 이렇게 각각의 다른 층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지금 모든 데이터들이 복합적으로 이것들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네네. 조합을 해서 활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제 굉장히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테니까 네네. 그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또 활용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의 활용도를 논의를 하려면 경매 구성에 차지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경매회사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 미술을 잘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것보다도 IT나 혹은 미디어나 여러 가지의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경매를 그러니까 오퍼레이트하는 사람들은 그걸 운영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좀 전에 김재욱 대표님이 미술 시장의 산업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연계 분야가 이전에는 미술사 그리고 거래되니까 시장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재무라든지 법무라든지 이런 인접 학문의 범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의 관계가 훨씬 더 비중 있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센트럴라이징이 되려면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은 그런 의미에서의 시스템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 앤더슨의 발표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들이나 이런 정보들이 거래 정보도 제공돼서 가격을 산정하는 데에도 쓰이고 있지만 사실 진위 감정이나 이런 데 정보로도 쓰이고 있고 그걸 또 기술적으로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옥션에서 이제는 뭐 그 정보부터 해서 가격 산정 그리고 세일즈까지 다 엔드 이제 투 엔드. 예, 자동화되게 네. 소더비는 그런 거 좀 뭐 바라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옥션은 지금 국내 옥션들은 저는 지금 어떤가요? 이렇게 수치화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경매 회사들이 그런 환경을 향해서 업무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모두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했다면 지금은 가져와서 시스템 안에 집어넣는 것, 이러면 시스템 안에서 다음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이 업무가 진행되는 이런 환경 정도는 만들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국내도. 물론 그 인력이 개입되지 않는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많은 시간과 그리고 개발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초기 단계는 넘어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바는 비슷하게 지금 다들 가고 계시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술들이 저희 이제 미술 시장에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시도 단계이긴 하지만 물론 열매 컴퍼니에서도 이런 시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이제 감정에까지 쓰이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뭐 소비자 행동 패턴부터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사용할 때 또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되거나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또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위작을 이제 그 진위를 검증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블록체인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많이들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처음 작가 선생님한테서 작품이 나오면 그 작품에 대한 이미지와 그 정보들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기록된 이제 작품들이 거래가 되는 이력들을 계속 블록체인에서 추적을 하는 거죠. 기록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 작품은 작가 선생님한테서 최초로 나와 등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어쨌든 그런 거래 이력이 추적이 됐기 때문에 프로비넌스가 확실하다라고 이제 하는 방식들이 또 이제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또 진위 감정을 하는 그런 방법은 이미지의 어떤 작품 이미지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찾아내서 인공지능으로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이미지들끼리 서로 대조를 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위 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런 방식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 인공지능이 그렇게 고도화되지는 않았으니까요. 예, 아무래도 좀 그 기초적인 수준에서 네. 지금 현재는 네. 뭐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 내가 전시를 보러 갔는데 그 거기서 이제 그 전시 보러 갔을 때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한 거를 사람들한 그 이제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문가한테 감정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미지 자체를 온라인 플랫폼 같은 데다가 올렸을 때 이거를 이게 누구의 작품이다 아니다 정도 그 수준에서 이제 나오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진위 감정을 하는 그런 그 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보다 더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더 그 전문화된 그런 그 사람들의 네.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참고 자료나 뭐 기초 자료 정도로 활용될 수 있는 선. 네. 아직까지는 그 정도 선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작품을 촬영하는 그런 각도라든지 또는 어떤 뭐 간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작품을 촬영을 했는데 사람이 갑자기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온라인이나 웹페이지 같은 데서 이미지가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캡처하거나 했을 때 이제 해상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현재는 좀 보완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작품을 인식하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좀 인식은 그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부분들도 시간이 자꾸 더 지나면 충분히 그 이런 그 온라인 상에서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진위가 검증이 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생각 어떠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미술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들었던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는 과학이었고 현대의 과학은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대인들에게 과학이 신화화된 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상당수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인간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대체할 거다라고 전망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미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부정을 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이라는 거는 조금 예민한 건데 우리가 감정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은 두 가지의 가장 큰 순서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의 작품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던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찾아질 수 있는 정도의 감정인 거예요. 내가 반 고흐의 해바라기 사진을 올리면 해바라기에 관련된 모든 이미지들이 쭉 올라와요. 그러면 그런 유사성들을 통해서 이거는 고흐가 이런 해바라기를 그러니까 해바라기를 그린 작가가 누군지 몰랐을 때 고흐가 이런 해바라기를 그렸구나라고 작가를 판별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감정은 현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 고흐의 것인가? 이거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검증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그 테크놀로지가 해결을 하려면 고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데이터로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에 대한 학습이 있어야 되는 여기서는 머신러닝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형태의 학습을 통해서 작가에 대한 완벽한 정보와 그리고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기계는 논리 시스템이고 인간은 사고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논리와 사고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논리의 과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고의 영역만 인간에게 남겨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간에게 주어진 룸이 굉장히 작다는 게 조금 슬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고의 영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로서의 역량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정말 빠른 시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또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정말 많은 시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보시기에 올해 좀 새롭게 시도된 여러 사례들 중에서 특별히 좀 주목하시는 것들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유사하게 우리 현장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츠넷이나 아트프라이스가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미술시장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환경에서 이제 그 동시성을 갖춘, 동시성이라는 게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파생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시나 오큘라 같은 플랫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순한 기록, 생성된 기록을 근거로 한 플랫폼에서 동시대성, 소통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성격이 조금씩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적용해서 온라인 상에서 계속 소통하는 방법들을 찾는다면 아마 그냥 온라인 시장과 라이브 시장의 전세가 역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 굉장히 많은 진전과 변화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옥션도 사실 뭐 해외에서부터 국내까지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가장 좀 급격한 변화. 가장 급격한 건 라이브 경매 자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그리고 개인의 컴퓨터에서 바로 응찰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그러니까 현장 응찰 시스템을 갖춘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9월부터 라이브 응찰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경매사가 앞에서 경매를 진행하면 그게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고 그것을 모니터로 확인을 하면서 본인이 그 자리에서 클릭하면서 경매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 해외에서 유입되는 구매자들, 관심을 갖는 고객들의 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로컬에 대한 개념들이 점점 사라지고 경계들이 허물어지는 미술 시장도 그런 글로벌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미술이라는 게 굉장히 경험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이 강해서 지역 공동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감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 자체가 동시대적으로 전 세계가 시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술도 그런 현상들에 발맞춰서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콜렉팅을 하니까 네. 개인적으로 네. 당연히 K-옥션에서도 많이 사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소더비나 크리스티 경매에도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뭐 전화 응찰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직접 현장을 방문을 했었어야 됐는데 요즘은 확실히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그냥 온라인상에서 그냥 뭐 직접 보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추세고 그 추세에 사실상 발맞춰가지 못하면은 네.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중심이었잖아요. 우리나라 미술 시장 사실상 90% 이상이 오프라인 중심이었었는데 온라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사실 시장 자체에 대해서 어떤 거래나 아니면은 뭐 전시 관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시간과 공간을 이제 완전히 초월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생겨나는 거죠. 사실 저희 회사도 기존에 이제 없었던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새로운 방식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아무래도 저희 회사도 벤처 회사고 새로운 방식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또 다른 새로운 거를 제가 이제 소개하는 거,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넌센스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되게 아주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보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저희는 가상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주의 깊게 좀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아트 자카르타 같은 경우가 이제 네. 그런 사례인데요. 단순히 이제 VR로 그 공간을 그 3D로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상 공간 자체를 만들어 놓고 그 가상 공간 안에서 그 작품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전시를 해놓고. 근데 이렇게 그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작품 판매를 하게 되면 장점이 3D 촬영을 한 것을 보여주게 되면 그 3D 촬영 보여준 거는 나중에 작품이 바뀌면 다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전시를 다시 어쨌든 세팅 자체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은 어쨌든 오프라인 전시예요. 그쵸. 오프라인 전시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작품을 교체하고 다시 재촬영하는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3D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처음엔 3D 공간 자체를 구축하는 데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계속해서 그 공간을 작품을 이제 변경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간에 대한 제약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즘처럼 그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에 익숙해지면 사실상 더 이상 오프라인 공간 자체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 3D 공간을 만들어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시도들이 저는 상당히 그 도전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시도들이라고 좀 봤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이런 기술을 만약에 접목을 하게 되면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한 사람의 대중이 그 여러 작품을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예전에는 이제 당연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뭐 유명 작가 작품 하나 사면 사실 거의 뭐 흔히들 말하는 몰빵이죠. 네, 몰빵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작품으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 한 사람이 내 거는 이게 그 혼자 산 건 아니기 때문에 내 집에 걸어둘 수는 없지만 가상 공간 안에서 내가 산 그 포트폴리오 작품들을 전시를 해놓고 나만 즐길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 고객들한테 좀 만족감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질이 사라지는 시대가 오는 건가요? 예? 물질이 사라지는 시대가 오는 건가요? 물질이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그 공간 비용이 좀 줄어드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그 아무래도 우리가 미술 시장은 기본적으로 갤러리도 그렇고 옥션도 그렇고 좀 접근성이 일단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좀 그 고액 자산가 분들이 이제 그 방문을 하시다 보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고정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당연히 그 호황일 때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임차료나 인테리어도 또 계속 그 감가상각이 되니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좀 불황이 이렇게 오게 되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무래도 생존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뭐 당연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직접 가서 보는 걸 선호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 봤는데 그 가상 공간 하는 전시에 영상 작품까지 다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제 공간을 움직이면서 네네. 작품이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서 정말 굉장히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다양한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다시 좀 그 앤더슨 패터슨 발제로 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발제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함께 스몰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간이 가지는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디지털 세상에서 기계가 모으는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역할이 점점 커져가지만은 결국 또 미술계 내에서 개개인들 또 개개인들의 관계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모아지고 분석되고 있는 작지만 신뢰성 높은 데이터, 스몰 데이터라고 했죠. 이것도 사실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빅데이터는 앞으로 저희 이제 미술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빅데이터와 스몰 데이터는 또 어떤 조합을 이뤄가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아까 잠깐 얘기하시긴 했지만 우리 인간들의 역할은 또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될지에 대한 또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미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은 기술로 대체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인간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과 기계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들은 이미 기계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을 기록하는 일 사실 이것들이 그 피터슨 앤더슨이 한 그 스몰 데이터 측면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특수성 때문에 근대기 기록의 공백이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해서 경험만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찾아내서 정리하고 기록해서 결국은 스몰 데이터를 생산해서 그것을 빅데이터로 포함시키는 이런 과정을 해야, 그러니까 스몰 데이터와 빅데이터가 두 개로 이렇게 이분화돼서 양립한다라기보다는 스몰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 스몰 데이터가 다시 빅데이터 속으로 포함되고 이 수렴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빅데이터가 견고해지는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점점 더 그 이제 발제 내용처럼 대표님 좀 더 급진적이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벤처 사업을 하면 그 급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좀 더 이제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뭐 사람이 할 일을 전부 다 기계가 대체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네네. 아마도 세상은 점점 더 이제 데이터화되고 그리고 인공지능화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추세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세계적으로나 그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변화하는 그런 추세인 거고. 사실 미술 시장에서 이런 그 인공지능화되는 빅데이터화되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점점 더 빠르게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작품 활동, 어떻게 보면은 창작 활동, 창작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뭐 그 작품을 거래한다든지 평가한다든지 분석한다든지 뭐 전시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이제 데이터화되고 인공지능화 되는 거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와중에도 어쨌든 근데 사람의 뭐 필요성이 그럼 없어지느냐?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기계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가 할 수 없는, 캐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계들이 캐치할 수 없는 부분들을 사람이 보완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나 그 뭐 빅데이터는 뭐 워낙에 이제 그래도 등장해서 그래도 이제 세상에서 이제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머신러닝에서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더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기계가 가져오는 기계적인 어떤 오류나 허점들을 그 전문화된 사람들이 지속해서 계속 고쳐줘야 되거든요. 기계화된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은 보다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스몰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미술 시장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소수의 전문가만 있는 시장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런 뭐 데이터를 더 많이 그 생산해내고 수집하고 가공해서 사람들한테 일반 대중들한테 더 많이 보여주게 되면 일반인들도 대중들도 전문화가 돼서 더 많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집단 지성들이 더 생겨날 거고요. 그런 것들이 보다 더 빅데이터를 그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그 두 분 모시고 코로나 이후 미술 시장의 변화와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주고 받았는데요. 두 분 오늘 좀 못 나누신 얘기나 혹시 마무리로 좀 이런 얘기 좀 더 하시고 싶다 이런 부분 있으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면 경계하게 되고 그리고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그게 인간이 아니라 기계라는 존재로 왔을 때는 친숙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같이 가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 상황이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생각을 바꾸고 조금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감정적으로 동의하기는 아직까지는 100% 동의는 안 되는 부분들이 존재해서 네. 저 스스로를 굉장히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들 미술 시장의 특징을 말해봐라 네. 하면은 그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폐쇄성, 네. 그쵸? 네, 그리고 좀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득권층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그리고 변화가 거의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들이 이 미술 시장을 더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지, 이 미술 시장을 뭐 축소하고 네. 이제 뭐 후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미술 시장이 보다 더 성장을 하려면 사실 저는 자본이 이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이 시장에 들어와야지 미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 대규모 자금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람이 하던 것들이 당연히 당연히 사람 중요하죠. 사람이 이제 하는 활동들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보다도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방식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들이 등장을 하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는 것들이 지금과 같은 어떤 데이터화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해서 사람들한테, 일반 대중들한테 더 많이 알리고 대중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 시장이 보다 더 대중화되고 활성화돼서 성장할 수 네.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투명하고 건강해지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미술은 태생적으로 네. 돈과 권력하고 결탁되어져 있는 부산물이에요. 원시시대 때부터 중세를 거쳐서 르네상스, 현대에 이르기까지 돈과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중심에는 작가가 존재했거든요. 물론 작가는 근대 이후에 들어온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갖고 있는 권한이 거의 무소불위에 가까운 그런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데 이제 이것을 기계와 시장과 대중과 나눠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겨지는 마찰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할 텐데 그래도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모시고 사실 코로나와 함께 급격히 저희가 디지털 시대, 온라인 시대로 그동안 저희가 가까이 와 있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의 변화와 그다음 데이터 유입 활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점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난 1년간 미술품을 향유하고 유통하는 방식은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디지털 데이터가 생산되었고요.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도 빅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어떤 정보와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데이터에서 어떤 가치를 끌어내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정보와 그 이용자들과의 교감, 커뮤니케이션도 새로운 차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